내란 특검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고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내란 특검 수사 내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성원 변호사, 문소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문 기자, 오늘 오전에 조은석 특검이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조은석 특검이 이제 특검 지명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서 직접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게 윤 전 대통령이 대체 왜 내란을 일으켰냐는 동기 부분이었거든요. 이에 대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내버렸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궁을 동원해서 이제 입법, 사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하는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발하려고 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아서 명분 확보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를 했고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총선 이후 비상계엄을 일으키기로 결의한 뒤 모의와 논의를 계속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취임과 함께 대통령실을 이제 국방부 청사로 또 관저를 한남동으로 이전한 사실을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과 군이 밀착되는 여건이 취임 초부터 조성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라는 건데 반대 세력의 여야 구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다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네요. 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로 지칭을 하면서 비상계엄 필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반대 의사를 밝히자 국방부 장관을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으로 교체를 했다는 겁니다. 조 특검의 발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은 2023 7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들린 화해에서 동행한 강호필 합참차장에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한동훈에 대한 적개심과 비상계엄의 필요성을 말하였고 이에 강호필이 국방장관 신원식 합참의장 김명수에게 윤석열의 발언을 보도하자 신원식은 김용현에게 계엄 반대 사를 강하게 표명하였고 윤석열은 국방장관을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전격 교체하였습니다. 네, 그 조특검의 설명에 따르면요, 이제 윤석열은 2024년 10월 1일 군사령관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한동훈을 잡아오라, 총으로 쏴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법관을 체포를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2022년 11월 25일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이제 만찬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특검은 윤석열이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날짜 얘기도 있었죠. 왜 네. 날짜가 12월 3일이었다고 봤습니까? 네, 이때가 이제 정권 교체기라서 미국이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시기를 잡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건데요. 이제 미국 대선이 지난해 11월 5일에 치러졌고요. 올해 1월 20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취임하기 전까지 미국의 개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입니다. 노상원 수첩에 미국 협조, 미국 사전 통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 그리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계엄 다음 날인 12월 4일에 미국 CIA 국장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었다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변호사님과 제가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있었을 때부터 정말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이 얘기를. 근데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정당성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오늘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네, 사실 그 비상계엄 선포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당한 부분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모두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다만 이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했는가가 궁금했고 오늘 이제 수사 결과를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나와 있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다라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어떤 특정 개인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잠깐 가지고 그 권력을 위임받은 취지에 따라서 행사해야 하는 자리인데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봤을 때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취지에 대해서 횡설수설을 이야기할 때도 그랬지만은 대통령이라는 직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질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되고 병리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병리적이고 왜곡된 방식으로 권력을 찬탈하고 민주공화국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획의 위험 신호들이 내부적으로 몇 번씩이나 보여왔는데 이것이 결국은 그것이 선포될 때까지 제대로 통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던 게요, 문 기자. 그 김건희 씨가 내란을 사전에 알았느냐, 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근데 이게 거의 공식적인 브리핑에서는 없었는데 이제 사후 백브리핑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통해서 김건희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다만 비상계엄에 김건희 씨가 관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특검의 수사 결론입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이제 김건희 씨 행적에 대한 조사를 벌였는데요. 당시 김건희 씨를 보좌하던 행정관이나 뭐 그날 방문했다고 하는 성형외과 의사까지도 이제 모두 조사를 했지만 김 씨의 관여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후에 김건희 씨가 분노했다, 부부가 심하게 싸웠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으로는 너 때문에 다 망쳤다고 김 씨가 분노했다는 진술입니다. 또 계엄 기획자이자 이제 무속인으로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김건희 씨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또 무속 개입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문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란 특검이 27명을 기소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조은석 특검이 지명 다음 날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쭉 1년의 과정을 보셨을 텐데 어떻게 의미 부여하시고 어떤 점에 좀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네, 이제 수사 대상자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하거나 비협조적인 나온 상태에서 그래서 특검팀이 나름의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건은 근데 우리가 이 해당 피고인의 매우 그릇되고 왜곡되고 제가 병리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 형태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그리고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수사 과정으로서 상당히 밝혀낸 부분들은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수사도 수사지만은 결국 재판과 공소유지에서 실체적 진실들을 제대로 확인하고 확정하는 단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이러한 식으로 휴먼 에러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떤 아주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비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가 권력의 최정점에 오르게 됐을 때 그 권력을 유지하거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할 때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이것을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과제를 던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범죄도 범죄지만 이 과정에 각각에 있어서 각각의 행위자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고 왜 이렇게 판단했고 왜 아까 말하는 그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변경되었을 때 그러면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건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민주공화국 자체의 위기의 문제인데 좀 더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었는지 각각의 과정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제도와 시스템도 개선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그 특검에서 국무위원 3명 기소를 했잖아요.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섬기는 주종 관계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위임받은 역할들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의 어떤 견제와 통제라는 것들은 꼭 어떤 다른 기관과 다른 정당 간의 견제와 통제뿐만 아니라 이 많은 논의와 결정들을 한 사람과 몇몇 측근들이 아니라 각각의 공식적인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실행하고 논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 이 구조 자체가 사실은 이러한 임의적인 권력을 진행하거나 임의적으로
위협하는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행동들을 못하게 만든 장치들인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런 황당무계한 시도들이 실행까지도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각각의 당사자들의 의무가 무엇이고 그 위반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특정한 개인의 어떤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공직자들한테 기대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실 때 공소유지 재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선고가 내년 1월 가장 빠를 걸로 보이고 윤 전 대통령 2월로 예상이 됩니다. 수사 결과 보시고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저는 이제 네. 일단은 그 핵심적인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에 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마다의 성향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한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첫날부터 저는 똑같이 말했지만은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법상으로는 정확하게는 이 비상계엄을 허용될 수가 없다는 거, 무엇보다도 군사적인 방식으로 군사력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제를 하고 통치를 하겠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 허용이 안 된다는 건 명확하기 때문에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유죄가 선고될 것이라 보여지고요.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하는 내용대로 사인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국무회의라는 과정 속에서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민주공화국을 위협할 만한 행위들을 통제하고 막아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재판부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확인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헌, 위법이라는 측면에서는 예외가 없을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